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추락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3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큰 폭으로 뛰는 등 중앙은행들의 부양기조 약화 우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지속되면서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올랐고 S&P 500 지수는 1.32%, 나스닥 지수도 1.4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기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세계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 속에서도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08%, 0.11% 오른 반면 독일은 0.59%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0.1% 증가보다 늘어난 것이며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 역시 웃돈 결과입니다. 자동차 판매의 뚜렷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한 33만 4천 건을 기록하며 2주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34만 5,250건으로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4월) 미국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0.1% 감소에서 증가로 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3% 증가 전망치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판매는 0.1% 감소하며 2달 연속으로 감소한 덕으로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 주문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5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며 석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2달 만에 처음으로 93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상승하며 유로에는 0.71% 하락한 127엔 15센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엔화 강세는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과 국내 주식 매도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달러화 역시 유로화에 대해 하락했습니다. 유로 달러는 0.21% 오른 1.336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주 열리는 FOMC가 달러엔 환율의 향방에 가장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발행한 3년 만기 국채 조달 금리가 최근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으로 풀이됩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3년 만기 국채 34억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금리는 2.38%를 기록해 지난달 1.92%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전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발언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외국인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가 6%대로 폭락했고 단오절 연으로 쉬고 돌아온 중국 증시도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동시 만기를 맞아 장 막판에 빗자위 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현되면서 변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6개월 만에 1900선 아래 188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반등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표가 증시의 하락을 막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달 소매 판매도 좋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시아 증시 등 주변국의 증시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뉴욕 증시가 전일장에서는 아시아 증시 영향에 큰 영향 없이 또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지표 성적이 증시의 낙폭을 잡아줬다고 하는데 어떠한 지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일에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지표 개선 그런 호재가 발생하면서 전일에 그냥 그 신흥 아시아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반등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80.85포인트 오른 1.1% 오른 15,176.08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8% 상승하면서 1,636.36으로 지금 그 장을 마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32% 오르면서 3,445.37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선 경제 지표인 어제 발표한 경제 지표인 소매 판매 쪽에서의 호조 그리고 신규 수출한 청구 건수가 좀 감소하면서 경제 지표 개선이 증시 반등을 좀 이끌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양자 완화 축소 우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그 경제 지표가 개선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약간 좀 수그러들면서 증시의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라기 보다도 좀 뉴욕 신흥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5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0.6% 정도 올랐는데요. 역시 예상치가 0.4% 오를 것이라는 그런 그런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게 0.2% 좋게 나와주면서 0.6% 정도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 0.6% 오른 것은 최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 0.1%밖에 상승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6배 가까이 0.6%까지도 성장률을 좀 보여주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봤을 때도 역시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좋게 나왔던 이유를 좀 본다고 한다면 무슨 FRB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어차피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나 이런 소비를 좀 자극했다는 게 좀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고용 여건이 좀 개선되면서 소비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규 사람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주 연속 좀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감소폭도 예상보다 컸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신규 사람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4만 4천 건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한 12,000건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시장 예상치가 34만 6천 건이었는데 12,000건이나 감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산 청구 건수는 그 전에 좀 상승분을 좀 이어가다가 이번 주 발표된 게 좀 감소세로 좀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2주 연속 좀 전주에 좀 돌아섰던 부분이 이어지면서 2주 연속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4주 평균치가 35만 2,500건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건수나 최근 2주간의 발표된 건수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업들의 해고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도 소비 쪽에서도 힘이 실린다고 한다면은 신규산 청구 건수는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103엔대까지 갔던 엔달러 환율이 이제 93엔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예, 우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전날보다 0.93% 하락하면서 95.12엔으로 거래를 마친 부분이 좀 눈에 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엔화가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끝날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끝난다는 부분도 있고 단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떻게 보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행 같으니 당분간 양적 완화를 확대하지 않기로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그 언급 때문에 엔화가 상승하고 달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역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에 좀 영향 많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짚어보는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코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증시의 불안을 촉발했던 건 바로 일본 증시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어제 또다시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대로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독 그 니케이 지수가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제도 이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어제 CNN이나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니케이 지수의 추락을 아주 비중 있게 할애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니케이 지수의 추락은 다른 여타 국가로 특히 이제 선진 지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똥을 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6.35% 내렸습니다. 12,445엔, 고점 대비 20%가 넘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2일 날 15,627엔 대비해서 큰 폭의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소 지나친 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심리적인 안정이 현재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핫머니로 분류되는 일본 시장에 많이 들어왔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이런 그 가속도가 계속적으로 일본 증시의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별반 어제 좋지가 않았는데요. 필리핀의 PSEI 지수가 6.75%, 어제 니케이 지수가 6.35% 내린 것보다도 더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2.83% 내렸고 코스피도 어제 1.42% 하락하는 등 외국인의 5일 연속 매도세가 현재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인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이머징 마켓이 동남아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불안과 함께 증시의 그 변동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본 증시 추락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좀 조용했죠.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한마디 내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영향을 크게 가시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와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역시 금융시장의 요동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어제 이제 일정이 없던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만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베 총리는 큰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고,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일본의 경제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우려는 곧 진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낙폭은 종가로 가면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그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세 기조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95.66엔으로 엔달러 환율이 0.3% 오른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장중에 93엔대까지 강세 기조가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다시 엔화의 약세 기조로 좀 돌아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특별히 이제 언급이 없는 것은 다음 주 있을 미국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일본 증시의 추락에 대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점, 이런 점도 심리적인 영향이 계속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단오절 연휴로 쉬었다가 다시 목요일장 개장했던 중국 증시도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3%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 증시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아 증시가 너무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니까요. 네. 일부 이제 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어제 상하이 지수도 2.83%나 하락이 됐습니다. 2,148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올해도 이제 하락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흐름이고, 태국 증시도 14거래일 중 13거래일에 매도 공세가 현재 외국인으로부터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머징 마켓의 현재 증시나 채권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하락이 되면서 연간 하락률로 보면 5.75%, 뭐 좋지 않은 흐름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증시에서도 이 출구 전략의 여파가 주가가 하락하는 등 그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속속 현재 바클레이스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급작스럽게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5.75%에서 6%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이머징 시장 국가들이 현재 외국인 자금의 유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세계은행은 미국 출구 전략에 따라서 이머징 국가들의 불안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떠한 국가들이 언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망라가 돼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국채 비중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할애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34%의 외국인이 채권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국채 중에 47%가 외국인이 투자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도 국채 시장의 균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은행은 원자재 가격의 추락에 따른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톤을 개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을 거론을 하면서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이런 그 내용들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도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 에콰도르나 가나도 자본 유출에서 그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나 터키 등 이런 국가들도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과신하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현재의 후폭풍을 염려스럽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방어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15개월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읽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5월 PPI가 15개월째 현재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물가의 불안 요인은 현재 좀 수면 밑에서 남아 있지만, 이렇게 자금 흐름이 급박하게 움직일 경우에 홍콩이나 중국의 본토에서도 자금이 좀 빠져나갈 우려가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콩은 200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200% 이상 현재 상승한 상태인데요. 미국의 달러 대비 패거제를 현재 가져가고 있어서 이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도 다소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새벽에 이탈리아 국채 입찰에서 3년 만기 낙찰 금리가 2.38%로 종전 1.92%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불량 국가와 유로존의 국채 시장도 서서히 현재 변동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들의 신흥국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9,500억 원, 1조 원 가까운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코스피도 6개월 만에 다시 1,9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1,900 아래에서 머문 기간 얼마나 더 이어질지, 반등 모멘텀은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결국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88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불안의 가장 큰 촉발 원인은 일본 증시였는데, 니케이 지수가 어제에만 6%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만에 개장했던 중국 증시도 3%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급락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1,900선 아래인데 1,900선 아래에서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다음 주 이어지는 FOMC 조금 반등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FOMC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시장에서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과 그리고 버냉키 어떤 기싸움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버냉키도 시장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버냉키가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6월 FOMC에서 적어도 양적 완화 축소한다는 그런 언급만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을 좀 빠르게 좀 찾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양적 완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남아시아, 즉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통화 가치라든지 그리고 주식 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통화 가치라든지 그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EMBI 스프레드라는 지표하고요, 그리고 한국 CDS 프리미엄 지표를 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요걸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보여드릴 부분이 EMBI 스프레드 추이라고 지금 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 금리 이머징 국가
이머징 국가의 또 채권금리 그리고 선진국의 채권금리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가 금리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머징 국가의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머징 국가에서 그만큼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어떤 리스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자금이 빠르게 상당히 가파르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EMBI 스프레드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화면에 보고 있는 EMBI 스프레드나 어떤 이 지표가 빠르게 하락을 한다면은 이머징 국가의 어떤 리스크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고 국가 부도 지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EMBI 스프레드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4월 달에 비해서 CDS 프리미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 85까지 올라갔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은 9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 CDS 프리미엄이 마찬가지로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지표, 그러니까 EMBI 스프레드 그리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현재 동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1900포인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상이 깨져버렸는데, 앞에 지표, 그러니까 한국 CDS 프리미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전보다 리스크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깰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CDS 프리미엄이 어디서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1860포인트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이 될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1860포인트까지였던 추가적인 하락이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제한이 걸리지 않게 된다면은 186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1780포인트까지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한번 수급 전망도 해볼 건데 거기서 왜 그런지를 제가 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한번 근거를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과연 1860포인트 존에서는 하방에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장에서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사람 좀 아찔하다 싶을 만큼 무섭게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하루에 매물을 쏟아냈는데 지수 전망 1860까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 보자 하시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 매물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13년 3월달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8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문제가 아니라 올해 3월달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2010포인트 돌파도 힘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월달 이후에는 8.2조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0포인트에서 장을 받고 188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외국인의 매도가 3.2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조 중에서 한 40%가 지금 현재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에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외국인 매도가 나올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양적 완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을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실 건데, 자,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도 보게 된다면은, 3월달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달부터 현재 8.2조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2조 정도 추가적인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매도가 나올 것인가? 자, 작년 8월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8월달부터 12의 어떤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1월달까지 계속 지속이 된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부터 멈출 것인가 중요한데 이 구간에 지금 현재 8.2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작년 8월달 수준까지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3조 가량의 추가 매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3조 정도 매도 자금이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3조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까냐면 3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 8월달부터 외국인의 자금이 8.2조 11조 넘게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11조 자금에서 8.2조가 현재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11조 자금에서 8조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3조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서 어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조금 예상해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작년 8월달 수준까지 어떤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작년 8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작년 8월달이 여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작년 8월달 보게 된다면은 화면이 좀 엉뚱하게 나갔네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178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들어왔던 자금이 11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1조 자금 중에서 현재 8.2조가 빠져나갔고 앞으로 3조 정도 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188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3조가량 매도가 더 나오게 된다면은 1780포인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부터 해서 지금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인 178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코스피 향방에서 말씀드렸듯이 186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에 1780포인트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여기에서 좀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서 1860포인트를 지지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여쭤보고 싶어요. 한 1920, 30선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파란불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제 매수를 할까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그때쯤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쯤이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수치상으로 조금 와닿게 조금 말씀드리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EMBI 스프레드가 좀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하락 쪽으로 전환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하락세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밖에 전제를 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0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서 매수를 저가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860포인트로 지지받기를 조금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60포인트가 지지받기 위해서는 EMBI 스프레드 그리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1860포인트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860포인트에서 하반기에서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 186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전혀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면은 비중 축소하는 이런 의견도 조금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저가 매수를 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1860포인트에서 적어도 하반기 형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178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서 좀 더 어떤 추가적인 관망세를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 해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언제냐면 2011년 8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게 2012년 5월달에 나왔습니다. 작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보신다면 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요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반경 이상이 2달에 걸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만 보더라도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 하방경성이 나오더라도 2달 동안 어떤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60포인트 그리고 1700 이번 주는 1860포인트 그리고 1780포인트 이렇게 중요 기점, 분기점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장에 대안이 될 만한 관심 종목 한 종목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종목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의 대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손해보험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대형 수주주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대안 섹터로 이제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41선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잡아드릴게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이 24,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단하게 수급만 보게 된다면 이 초록색 선이 지금 이제 기관의 수급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IG 손해보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6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시달리면서 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체 9,500억 원을 팔았는데 이 중 삼성전자에만 4,600억 원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61%가 몰린 셈인데요. 실적 우려에서 비롯한 외국인들의 매도에 과도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한 것인지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지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외국계 보고서에 의해서 좀 빠진 거죠. 외국계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할 거다. 스마트폰 기준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당초에 한 3억 5천만 대 정도 팔릴 걸로 봤는데 한 3억만 대 정도 팔릴 거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비중이 컸던 부분에서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맹점은 좀 있습니다. 이 판매량 감소 20%에서 30% 감소한다. 그리고 3억 5천만 대에서 3억만 대가 팔린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결국은 삼성의 내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촉매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보통 이제 6월 5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0주 정도 팔았는데요. 갑자기 이제 6월 7일부터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45만 주, 그리고 6월 10일 날 16만 주,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3만 5천 주,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매도 규모가 나오면서 결국은 현재 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결국 외국계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들이 이렇게 파는 이유는 물론 외국계 보고서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가장 큰 부분의 어떤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성장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그 지금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들의 그 지금 앞으로의 어떤 행보들은 결국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게 그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 화랑기를 거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는 분명히 화랑기 정도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화랑기 때는 보통 나타나는 일반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방향이냐면 결국 실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이는 거죠. 실적이 그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폭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의 전망치보다 예상치들이 실제치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전형적으로 이때 나타나는 패턴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그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이는데 결국 이제 그겁니다.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삼성이 3억만 대의 어떤 스마트폰을 파는 것은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놔둬서 그냥 시장이 알아서 커지는 그런 패턴의 성장 규모가 아니고 이제는 분명히 이쪽에 어떤 성장의 한계들도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크게 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장성의 문제를 또한 제기하는 것들은 거꾸로 애플의 최근의 주가 하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시장이 넓었다면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굳이 싸워가면서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결국 이제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 안에서 서로 나눠먹기의 패턴을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어느 쪽으로 좀 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최대의 관심사일 건데요. 결국 이제 최근에 보니까 154만 원을 찍었던 게 정확하게 2월 4일이고요. 거래일수로 한 7, 8일 정도 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18만 8천 원 정도, 전체적인 퍼센트 개념으로는 12% 정도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등은 가능합니다. 또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5만 주 정도 매도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주가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결국 선물옵션과 연결된 일부 특이 쪽의 반대쪽의 매도 공세가 좀 있었던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 이후 재차 하락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상당 부분을 지금 훼손시켜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적으로 돌아서서 예전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언제나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서 한 단계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결국 120만 원 정도의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예측 방향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단기 반등을 거쳐서 140만 원 이상에서 한 145만 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가는 120만 원과 140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지루한 패턴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이외에 그것을 능가할 만한 정도의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을 위쪽으로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인 반등 후 재차 하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120만 원, 40만 원 사이에서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마련해서 한국거래소에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우선 경영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장회사들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도록 하지 못함으로써 제도를 간접적으로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한 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 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그 경우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주주가 1만 명 이상인 회사로부터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우선 도입해 주주총회로 활성화하기로 했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중 대표 소송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쌍용건설의 정상화와 함께 매각 작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여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신한은행은 곧바로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쌍용건설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의결권 11.85%, 그리고 출자 전환 의결권 15.53%를 보유해 워크아웃 타결의 열쇠로 꼽혔는데요. 국민은행도 전날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이들 두 은행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워크아웃 부결에 대한 책임론의 의식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가결되면 쌍용건설과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고 이르면 다음 주 신규 자금 4,450억 원을 쌍용건설에 투입합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따른 쌍용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